재생 차상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고전 속 인물은 송당 박영 선생입니다. 그는 방탕했던 청년기를 거쳐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학자이자 관리로 다시 태어난 말 그대로 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위대한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람은 세상에 나서 몇 번 변하고 몇 번 다시 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악하고 불량하던 사람도 개과천선을 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불량하고 무식한 사람도 깨닫고 배우면 착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은 고금 역대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그러한 좋은 예로는 아마 송당 박영 선생일 것이다. 그는 밀양 박씨로 자는 자실이며 양녕대군의 외손자요. 이조참판 박수종의 아들로서 중종대왕 시대의 벼슬이 병조참판에까지 이르러 한참 동안 서슬이 푸르게 무위를 떨치고 돌아간 뒤에는 이조판서 증직의 문목공이란 시호까지 내리고, 또 일방으로 유학이 갸륵한 데다가 겸하여 의학과 박물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 가히 문무겸전의 호걸남아로 이름이 당시에만 유명할 뿐 아니라 몇백 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많게 되었지만, 실상은 그는 소년 시대에는 한 불악물회한 악소년이었다. 글이란 것은 꿈에도 한번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곤 알마다 말 달리기와 활 쏘는 것으로 일을 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무례한들과 주사 청루로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름판으로 가서 골패, 투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는 가닥도 없이 남과 시비를 하거나 남의 싸움을 가로맡아서 사람 때리기가 일쑤여서 가끔 법관에게도 취태와 처벌을 당하니,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부모 친척들까지도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저 자식 천하의 남봉자식, 저것이 만일 사람이 된다면 사람에 걸려서 다닐 수가 없을 것이야 하고 모욕탐해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통이 크고 성질이 활발하며 힘이 천하의 장사인데다가 무예가 또한 능하고 인물이 훌륭하게 잘생기고 보니 지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장래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암암리에 칭찬하는 이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가벌이 좋은 까닭에 일찍이 무과급제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선정관 벼슬을 다니게 되었다. 선정관이라 하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무관 중에 가장 복색이 좋고 오화스러운 벼슬이라, 안 올린 번거지에 주먹 같은 밀화각근을 떨어뜨리고 패검 융복으로 등채를 들고 은한 백마 위에 높이 앉아 장안대로상으로 지나가면 아무리 못난 인물이라도 호걸남아 같이 보일 수가 있거늘 향차 박영과 같이 잘난 인물로 그러한 복색을 하고 지나가니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다시 바라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중에도 호기심이 많은 여자들은 그를 한번 보면 부지불각에 유혹이 되어 여러 가지의 영화 일화를 많이 지니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은한백마의 그 당당한 풍채와 복색으로 장안 밖으로 달려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 판에 어떤 동리의 이문을 지나려니까 어떤 어여쁜 여자 하나가 담장소복을 하고 담 모퉁이에 섰다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언제 보았던 사람 모양으로 반겨하는 안색으로 한번 빵긋이 웃으며 추파를 보냈다. 원래가 호협하고 풍정이 좋은 그는 그것을 심상히 보지 않고 또한 눈을 맞추어 자세히 본즉 과연 당대의 귀한 미인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다시 생각할 여지없이 당장에 유혹이 되어 그만 말에서 내려 말과 하인은 먼저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 여자는 앞을 서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마침내 어떤 궁벽한 무인 지경에 따로 떨어져 있는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때는 어둠컴컴한 밤이 되어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박씨를 인도하여 대실로 들어가니 그 내실은 음침하기 짝이 없고 그 실내에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기구가 이 구석 저 구석에 흩어져 있고 피비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었다.
아무리 용감 대담한 박씨라도 그 집안을 돌아볼수록 의심이 생기고 무서운 생각이 나서 그만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몸에 소름이 끼치는 중에 아까까지도 요염한 자태로 사람을 유혹하던 그 여자는 벼랑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구슬 같은 눈물이 줄줄 흘렀다. 박씨는 이상하게 여겨 그 여자에게 묻되 이 집이 누구의 집이고 또 너는 무슨 까닭으로 오느냐? 하였더니 그 여자는 손짓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며 박씨에게로 바싹 다가와서 귀에 대고 가만히 가는 목소리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큰 강도의 소굴인데 나도 본디 서울에 그렇지 않은 집 여자로서 외출을 하였다가 불행히도 이 도적놈에게 잡혀와서 강제로 괴수놈의 첩이 되어 다만 그놈하고만 살 뿐 아니라 날마다 그놈의 학대에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지휘대로 오늘과 같이 이 문 밖에 나아가서 내 양심에 허락지 않는 수단 방법을 써서 오고 가는 행인 중 여간 돈푼이나 있을 것 같은 행인을 꾀어 이놈의 집으로 와서 죽이고 가진 재물을 빼앗기로 일을 삼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용모풍채를 본즉 남보다 특이하여 이런 데서 헛되이 죽을 양반이 아닐 것이므로 이런 사정을 다 말씀하는 것인즉 당신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라도 이 사지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 천한 생명까지도 구해주시면 죽어서라도 백골난망이 오며 그 은혜를 보답하겠나이다. 하니 박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즉시 장검을 빼어들고 도적의 동정만을 살피고 있었더니 과연 밤중쯤 하여 그 방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또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천정 반자가 열리면서 공중으로부터 큰 밧줄 하나가 내려왔다. 그것은 물론 보통 때 같으면 의뢰이 그 여자가 남자를 꿰어서 술을 취하도록 먹여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같이 자는 기회에 그 줄로 꿰어들인 사람의 목을 얽어 올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지만 그때만은 여자가 박씨를 아끼고 사랑하여 그런 사정을 미리 말한 까닭에 박씨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예비하고 있던 터이므로 그것을 보고는 크게 소리를 치고 칼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발길로 방벽을 힘껏 차니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벽이 일시에 다 무너졌다. 박씨는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그 여자를 어깨에다 들쳐업고 마을로 뛰어나서니 앞에는 두어 길이나 되는 큰 담이 막히고 뒤에는 장대한 도적놈들이 쫓아나왔다. 그때 그의 위험한 것이란 참으로 위기일발이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날쌔고 힘이 굳세인 까닭에 등에다 그 여자를 업고도 조금도 거북한 기색이 없이 심상하게 몸을 솟아서 그 높고도 높은 담을 뛰어넘으니 도적들은 감히 뒤를 쫓지 못하고 다만 칼을 던져서 그를 향해 치니 그 칼은 다행히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 그가 입은 융복의 뒷자락을 맞춰서 몽땅 끊어졌다. 박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옷자락이 그렇게 끊어진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나서 온몸에 벼랑간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진담이 쪽 흘렀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고 숨을 돌린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음식도 먹이고 옷도 새로 주어서 그 본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그 길로 선정관을 사직한 다음에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글 공부를 하기로 크게 결심하고 맹서하여 당시 그 마을에서 학자로서 유명한 신당 정붕 선생의 문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공부하니 불과 2, 3년 만에 그 방탕호협하던 기질이 변하여 침차고누하게 되고 따라서 학문도 가위 괄목상대하게 크게 진취되어 필경 큰 유학자가 되고 또 그는 평생에 자기의 앉은 자리 옆에다 전날 도적의 칼에 맞아 찢어진 융복을 걸어두고 항상 그 자손과 제자에게 보이고 훈계하였다. 박부사는 그 보고를 듣고 즉시 그 관예를 앞세우고 그 집을 찾아가 본즉 과연 집은 불에 타 흙만 남은 빈터에 불에 타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덮어 놓고는 어여쁜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옆에 앉아선 넋두리를 해가며 곡을 하고 있었다.
보통 관리 같으면 그런 광경을 본다면 힘껏 선심을 한대야 돈냥이나 또는 삼배필 같은 것을 주어서 장사나 잘 지내게 하고 심상하게 갈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볼 때 벌써 남보다 다른 관찰과 촉감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예를 시켜서 타 죽었다는 시체를 검시한즉 그 시체는 반드시 누워 있는데 전면은 아주 까맣게 탔으나 땅에 닿은 편은 의복만 조금 타고는 그대로 있었다. 부사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관예를 명해 도야지 2마리를 사오라 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사가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야지를 주어서 장사에 술안주감이나 하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급기야 도야지를 사온 후 1마리는 죽이게 하고 또 1마리는 산채로 말뚝에다 잔뜩 잡아 매게 하고 콩깍지며 볏짚들을 몇 짐 가져다가 2도야지 위에다 잔뜩 덮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지르니 죽은 도야지는 물론 그대로 타고 산 옛사람의 말에 들새가 집으로 들어오면 주인이 장차 그 집을 떠나게 된다 하였으니 이 관아에 전에 못 보던 새가 와서 우는 것을 봄에 필격 내가 이곳 부사를 갈리게 되는 것이요. 그것도 그 새가 순하게도 울지 않고 크게 놀란 목소리로 우는 것을 보면 벼슬이 갈리워도 그냥 갈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명으로 몰려 갈리는 것이다. 하고 즉시 내하로 들어가 부인에게 말하여 떠나갈 행장을 차리게 하니 그 부인과 일반 이속들이 그것이 웬 까닭이냐고 묻고 그저 행장만 차리고 있을 뿐이더니 얼마 아니 가서 과연 서울로부터 금부도사 오세 재판소의 검사 같은 것 칸 내려와서 그를 역적 도모죄로 잡아가게 되었다. 그가 김해 부사로 있는 중 어떤 악한이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전답을 빼앗으려다가 서로 소송이 되었는데 그가 악한의 간상을 알고 공정하게 판정하여 그 악한을 낙송시켰더니 그 악한이 원한을 품고 서울에 가서 그가 역모한다고 무고하여 글이 된 것이다. 그때 중종께서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 즉위하신 해임으로 인심이 아직 불안한 중에 있던 까닭에 행여나 어떤 사람이 무슨 불측한 마음을 먹고 반역의 행동이나 하지 않나 하고 항상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사방으로 기철을 놓아 일반 인물들의 행동을 살피던 중 특히 연산군 시대부터 지방관리로 유력한 사람들을 특별히 감시하던 차에 마침 김해부사 박영이 반역 음모를 한다는 고변이 들리니 중종께서는 크게 놀라고 크게 노하여 그를 어명으로 당장 잡아 올려다 친히 국문을 하는데 어찌나 심하게 고용을 하던지 불과 얼마 안 가서 장대한 그의 골절이 다 부러졌다. 그러나 그는 원체 애매한 까닭에 아무런 고문을 하여도 절대로 불복하고 소리를 쳐서 왕께 묻되 어떤 자가 이런 고변을 하였냐고 하였더니 왕도 숨기지 않고 아무개가 그렇게 고변하였다고 하셨다. 그 자는 물론 김해에서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남의 전답을 빼앗으려던 자였다. 그는 그제야 안심하고 전후 사실을 왕께 아뢰이고 이어서 또 여쭈되 만일 그 사실대로 소인이 죄를 입게 된다면 그때 그 사실을 적발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또 형벌까지 받게 한 경주 부윤 유인숙은 소인보다도 그자와 결혼이 더 심할 터이오니 유를 불러다가 하문하신다면 소신이 무죄한 것을 통촉하시오리다. 하니 중종께서도 그럴 듯이 들으시고 다시 유인숙을 불러다 신문한 즉 과연 박영 말과 부합함으로 중종께서도 그제야 무고한 것을 아시고 석방하는 동시에 그 악한은 도리어 무고죄로 엄형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충청도 음성의 무구력, 속칭 무기, 틀지나다 감상의 한시 한수를 지으니 어느덧 버들에는 봄이 왔는데 기약 아는 백발이 휘날리누나 여섯해 공부도 소용이 없으니 언제나 눈 비비고 시원한 꼴 볼고 돌에다 써서 동행하던 그의 제자 농암에게 보여주고 다시 물속에다 던져버렸으니 그것은 표면으로 자기의 학문이 진취되지 못하고 나이만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동시에 관계에 여러 해 동안 애를 쓰면 알아 일을 하여도 위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역경만 당하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감회를 말한 것이다.
그는 후에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형조참판까지 하였으나 김유사화가 일어나 조정함이하 여러 유현들이 간신들에게 애매히 몰려 형사당하게 될 때 또한 연좌되어 관직을 빼앗기고 그 후 무술년에 다시 경상좌병사로 부임하였다가 최후 직으로 병조참판까지 하고 나이 70에 돌아가니 나라에서는 이조판서의 증직과 문복이라는 시호를 내리었다. 오늘 낭독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으로 남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듣고 싶은 소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